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관리회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원가와 이익의 추정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란 것은 과거의 원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현재의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원가를 이해하고 미래의 원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의 원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 원가가 어떻다, 어떤 식으로 보여왔다, 어떤 형태를 보여왔다,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미래는 우리 생산량이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인원의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이다. 생산 설비를 확대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위해서 현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년에 생산량이 10% 증가한다면, 생산 설비를 확대하면 원가가 얼마나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자, 이 챕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에 대해서 단어 정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가 행태라는 것은 원가 동인 수준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원가 추정이라는 것은 원가 동인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추정하는 것이고요. 자, 이 그래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고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고정원가라는 것은 원가 동인이라는 것은 생산량, 판매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은 변화 요인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단순화시켜 가지고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지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화시키면 판매량 이꼬르 생산량이고요. 제가 판매량이라고 얘기하든지 생산량이라고 얘기하든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수값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원가가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땐 0이죠. 그리고 늘어나는데 그 각도가, 여기는 상수 A를 썼고 여기는 이제 B를 썼는데 단위당 변동 B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생산할 때마다 B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다 X만큼 생산을 했다고 했을 때 여기는 B 곱하기 X에서 BX가 여기가 원가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합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상수 A만큼은 고정비로 늘 발생하고 더 늘어날수록 이 각도 B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혼합원가 형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총 고정원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단위당 고정원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우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수 A라는 고정비를 생산량으로 나눴을 때 그게 단위당 고정원가가 되는 겁니다. 생산량이 여기라면은 여기가 A 나누기 X가 되고, 생산량이 여기라면은 여기가 A 나누기 X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단위당 변동비는 이 B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든지 간에 단위당 변동비는 이제 동일하게 되겠죠.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구매 같은 경우에도 1000개를 사는 것보다 10,000개, 10만 개를 사면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는 좀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 범위 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련 범위 내라는 거는 설비 투자는 반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비 투자가 반영된다라면은 설비 투자가 반영돼서 생산량이 된다면 고정원가가, 설비 투자가 늘어났고 사람을 더 승원했으면 고정원가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하면 단위당 변동비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선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관련 범위 내에서 인원 증가라든지 설비 투자 없이 대규모 구매로 인해서 단가 하락, 그런 생산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원가 손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정의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정원가라는 거는 직접 노무비. 자, 여기 제가 노무비를 이렇게 두 개를 썼죠.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변동원가에다 또 직접 노무비를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냐면요. 먼저 간접 노무비라는 거는 공장에서 일하는 인원 중에 직접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공장에서 스텝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를 하거나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간접 노무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 인원들은 고정비로 분류하면 되고요. 각 프로젝트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프로젝트의 PM이에요. 그러면 A라는 프로젝트의 PM 입장에서는 회사 전체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A라는 프로젝트만 나에게 주어진 의무는 A라는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원가율도 잘 관리하고 품질도 관리하고 납기 내에 잘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럼 A라는 프로젝트의 PM 입장에서는 A라는 프로젝트의 원가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수를 줄이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A라는 프로젝트가 뭐 총 공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 몇먼스가 투입이 되기로 했는데 더 어떠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80 몇먼스로 줄였어요. 20%를 줄인 거죠. 그러면 이만큼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만큼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만큼이 남잖아요. 그럼 이만큼을 다른 B라는 프로젝트나 C라는 프로젝트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회사 전체에서 인사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그런 걸 남는 부분을 끌어다가 다른 데서 쓰게 되면 채용을 안 해도 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공수를 줄인 만큼 전체 A라는 프로젝트의 원가율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변동 원가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직접 노무비는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변동 원가로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전체 A, B, C라는 프로젝트가 3개가 돌아가는 회사의 전체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에서 줄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다가 B라는 데에다 투입될 수도 있고 B, C가 다 줄었어요. A도 줄고 B도 줄고 C도 줄었는데 그럼 다 줄어서 다 좋겠지만 전체 인사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남는 사람 줄어든 공수를 투입할 데가 없으면은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투입할 데가 없다면 이 사람의 인건비가 또 간접 노무비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노무비도 고정원가처럼 관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노무비는 프로젝트별 관점에서 보면은 변동원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사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고정원가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고요. 뭐 근데 제가 뭐 잠깐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년에 걸친 경험과 뭐 연구를 통해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참조하셔도 크게 낭패 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무비는 우리가 보통 급여 상여와 퇴직금을 노무비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인원이 있으면 발생하는 게 복리후생비겠죠. 그럼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이제 고정원가로 이제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투자비. 투자라는 거는 이미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가상각비는 이제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설비를 팔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그냥 제가 이제 관련 범위 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 설비를 팔거나 설비를 더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그 범위 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는 감가상각비로 고정원가처럼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 관리 인원의 인건비가 또 들어오게 되죠. 사무실 임차료, 뭐 사무실도 뭐 그대로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니까요. 여비교통비.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고정원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이 외에도 회사별로 더 많은 경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다 적을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적었습니다. 그럼 변동원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직접 재료비. 재료비가 이제 제일 크겠죠. 대부분의 회사들의 한 5, 60%는 재료비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재료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재료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아까 노무비 얘기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유틸리티비. 자, 동력비, 용수비, 가스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업종에 따라서 유틸리티비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석유화학 산업 같으면은 유틸리티비가 굉장히 크겠죠. 열을 가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요. 근데 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나 조립 산업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겠죠. 예. 그다음에 포장비. 포장비도 이제 제품마다 어떤 단위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포장비는 이제 당연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외주 용역비. 일부 공정을 외주 용역을 시킨다면은 그 공정의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외주 용역비도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운반비. 자, 운반비 이제 운반비는 이제 제품의 운반비도 있고 원료나 반제품의 이동 운반비도 있을 텐데 뭐 원료 우선 제품의 운반비는 판매 운반비니까 판매비로 처리되고 이게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거고요. 원료의 운반비는 보통 원료의 원가로 넣죠. 그다음에 반제품의 운반비면은 뭐 사내 뭐 제품 운반비 정도로 사내 뭐 반제품 운반비 이런 개념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운반비면 판매 관리비로 처리가 되고 판매가 아닌 원료나 제품의 운반비면 뭐 제조원가로 처리가 되겠죠.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생산량이 늘어나면 모든 운반비는 같이 다 증가하게 되겠죠. 뭐 계약 보증료, 뭐 이런 게 발생하는 회사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아무튼 발생하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계약을 많이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약 보증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들입니다. 자,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입니다. 자, 코스트 볼륨 프로핏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어서 CVP 분석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자, 코스트 원가, 볼륨, 조업도, 프로핏 이익.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생산, 판매량, 조업도, 생산과 판매량, 조업도와 원가와 이익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손익분기점 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손익분기점을 충족하는 판매량이 얼마냐, 얼마를 판매했을 때 우리가 손익분기점, 적자에서 시작해서 손익분기점을 지나고 그럼 이 포인트를 지나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구간이 언제부터냐 이걸 찾는 거죠. 또는 목표 이익, 여기가 이제 손익분기점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라고 하는데요. BEP를 지나서 우리가 목표하는 이익을 달성하는 데까지는 그 판매량은 얼마냐, 생산량은 얼마냐 이걸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려놨어요. 자, 원가 조합도 이익 그래프인데 자, X축은 판매량, 생산량입니다. Y축은 원가입니다. 자, 먼저 비용은, 자, 이 회색 직선 보이죠? 이게 자, 고정비죠. 자, 상수입니다. 고정비는 상수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자, 이 녹색 그래프가 변동비입니다. 녹색 그래프는 이제 고정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총원가가 되겠죠. 고정비, 하나도 만들지 않았을 때 고정비만 발생하다가 이제 한 단위 증가할수록 변동비가 이만큼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가 단위당 변동비가 되겠죠. 변동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다음에 생산했으면 이제 매출을 해야 되잖아요. 매출은 하나도 판매하지 않았을 때는 0이죠. 근데 한 단위 판매할 때부터 단위당 가격만큼 곱해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변동비의 각보다 판가의 각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총원가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총원가 선과 이 매출선이 만나는 이 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몇 개냐, 몇 단위냐 이걸 찾았을 때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BEP를 충족하는 손익분기점 제로가 되는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단순하게 그런 그림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몇 개를 생산했을 때 손실이 얼마냐도 구할 수가 있고요. 하나도 생산을 하지 않았을 때 얼마를 손실 보느냐 그런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가격 마이너스 손실하면은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얻는 이익도 한 단위의 공원 이익도 한 개 이익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우리의 목표가 이익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익을 찾는 것도 여기서 찾아보면 여기 생산량을 찾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공식,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당연한 거죠. 총원가는 총 고정원가 더하기 총 변동원가이고요. 총 매출액은 단위당 판가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자, 단위당 판가, 이게 단위당 판가죠. 곱하기 판매량, 이게 판매량이죠. 그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고, 이익은, 자, 파란색 선, 총 매출액이죠. 이거는 총 원가죠. 총 매출액 빼기 총 원가가 이익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보면은 총 손실이 되겠죠. 손실도 되겠죠. 만약에 이 BEP가 넘지 않는다면. 자, 여기서는, 자, 원가 조업도 이익 그래프를 그렸고요. 다음 장에서는 조업도와 공원 이익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좀 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더, 이 그래프를 이 그래프로 바꾼 건데요. 뭐, 비슷한 그래프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업도와 공원 이익을 가지고 BEP를 어떻게 달성하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선은 자, 조업도 공원 이익 그래프입니다. 자, X축은 판매량입니다. 위에하고 똑같죠? 이제 Y축은 이익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익선입니다. 이 선은. 그리고 이 선은, 총 고정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고정원가 생산량이 0이었을 때, 총 고정원가는 이만큼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총 고정비가 마이너스에서 시작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산량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요만큼 고정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한 단위 늘 때만큼 단위당 공원이익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 각으로 이게 커지게 되는데 이 단위당 공원이익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가격 빼기 판가 단위당 판가 빼기 단위당 변동비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의 차이가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하나도 안 만들었을 때는 고정비만큼 손실이다가 한 단위를 만들 때 단위당 공원이익 한계이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공원이익이라도 얘기하고 저는 그냥 공원이익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당 공원이익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각도가 올라가게 돼서 손익분기점 이익이 제로가 되는 선이 여기잖아요. 이 이익이 되는 0포인트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지나면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포인트를 지나가기 전에는 손실이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손익분기점입니다. BEP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왼쪽에서는 손실, 우측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익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총 고정원가에서부터 0까지 이익이 0이 되는 0까지는 총 고정원가잖아요. 그래서 이익과 총 고정원가를 더한 것을 이제 공원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공원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공원이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들도 있죠. 어차피 공장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고정비는 다른 제품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면은 영업사원이 한 단위를 한 계약을 하나를 더 따왔을 때 그 계약만큼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은 고정비는 증가하지 않고 공원이익만큼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정비는 그대로니까 공원이익만큼 증가하는 거죠. 이 공원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경상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까지 포함한 고정비가 이만큼이고 요만큼이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원이익으로 판매나 생산 결정하는 회사라면은 이 공원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차피 고정비는 깔려져 있으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공원이익만 남으면은 받아오겠다. 그 수주 받아오겠다. 그런 이게 관리 회계적인 의사결정인데요. 자, 공원이익만 남으면은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공원이익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공원이익은 이 총 고정원가 이 이익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정비도 부담보다는 요만큼만 받더라도 파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공식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쭉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은 이익이 제로가 되는 점이고요. 총 공원이익과 고정이익이 같은 지점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고정이익이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공원이익이 되겠죠. 그 두 개가 같은 지점입니다. 단위당 공원이익과에서 판매량을 곱하면 고정원가가 됩니다. 자, 단위당 공원이익이 요거잖아요. 요거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면은, 그리고 이 손익분기점 시점이 그렇다는 거죠. 자, 단위당 공원이익과 판매량을 곱했을 때 고정원가가 되는 점, 이 점이 BP가 되는 점이죠.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이니까요. 이 공식을 가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원가 나누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손익분기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요 것보다는 이것으로 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BEP를 구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일까 또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수식을 구해놨잖아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이렇게 구했는데, 그럼 목표이익 판매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고정 원가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하고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목표이익이에요. 여기만큼이 목표이익이에요. 그러면 이 목표이익을 구하려면은 자, 고정 원가하고 목표이익하고 두 개를 더하고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면은 여기 판매량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은 이렇게 좀 쉽게 드리려고 하더라도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10억을 투자해서 시계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시계의 판가는 100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80만 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죠, 문제를. 자, 총 고정비 10억이고 단위당 판가가 100만 원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8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단위당 공원이익은 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억인 거고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여기가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0이고 10억부터 20만 원의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어느 점에서 만나고 만약에 목표이익이 얼마냐면 그거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가정을 주었고 문제는 BP 생산량은 매출액은 그때의 매출액은 그러면 목표 10억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량은 매출액은 자 이걸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가정은 생산량 전부 판매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자, 한 스탑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이게 실제로 한번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자 5분이 흘렀다고 씁니다. 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가정은 제품 판가는 100만 원이었고 고정비는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위당 변동비는 80만 원이었습니다. 자 퀘스천 1 손익분기점 생산량은 자 100만 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80만 원을 빼면 단위당 공원이익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BEP 생산량은 총 고정원가 10억을 20만 원으로 나누어줬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고정원가 10억을 20만 원으로 나누어줬더니 BEP 생산량은 5,000개가 되었습니다. 5,000개를 만들 때 BEP를 달성하는 게 되는 겁니다. BEP 시점의 매출액과 이익은 5,000개를 만들 때 매출액은 제품 판가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5,000개 하면 50억이 되죠. 그리고 총 원가는 자 단위당 변동비가 80만 원이잖아요. 80만 원 곱하기 5,000개 하면 40억이죠. 그리고 고정비가 10억이 있습니다. 10억을 더하면 50억이죠. 총 원가는 50억이 되고
당연히 그때 이익은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퀘스천 2에서 목표 이익을 10억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량은 이라고 또 이제 했어요. 우리가 BEP만 달성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표 이익을 달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동일하게 단위당 공원이익은 2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이익은 10억입니다. 그럼 그때의 생산량을 구하는 거는 고정 원가에다가 목표이익을 더하고 그걸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누어줍니다. 자, 고정 원가는 10억이었고 목표이익 또 10억입니다. 그럼 20억이죠. 20억을 단위당 공원이 20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생산량은 10,000개가 됩니다. 10,000개를 생산했을 때 이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가 100만 원, 100만 원을 곱하면은 100억이 되는 거죠. 매출액은 100억이 되는 거고, 총 원가는 자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변동비 80만 원 곱하면은 80억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10억이 있었죠. 그래서 총 원가는 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 100억 빼기 90억에서 이익은 이제 10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CVP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VP 분석을 통해서 단위당 BEP 포인트의 생산량, 그때의 매출액, 목표 이익의 생산량, 매출액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가와 이익의 추정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